안녕하세요. 20년의 결혼 생활을 한 40대 주부입니다. 저는 또래에 비해서 일찍 결혼을 한 편이에요. 성인이 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던 곳 사장님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마음이 생겼고 연애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죠.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임신을 하게 돼 저는 전업주부로 남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다 보니 뭐 하나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진 못했어요. 친정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라 거의 남편이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는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시집살이는 고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시부모님과 남동생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의 사업으로 온 시댁 식구들이 먹고 살고 있었죠. 시댁에서는 아들이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것에 자부심이 컸어요. 시댁 자체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구 한 명이 늘어나니 시모는 저를 정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났을 때에도 시모의 막말은 거침이 없었어요. 아니 내가 쟤랑 큰애를 왜 결혼시켰나 몰라.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우리 큰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얘 아니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해버리니 어쩌겠어. 그냥 결혼시킨 거지. 장손이라서 어릴 적부터 귀하게 자랐는데 아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어떻게 깨었는지 죽어도 결혼하겠다고 난리이니 딸랑 몸 하나 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어찌나 속이 타던지 살림이라도 잘하면 몰라. 생각보다 손도 느리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내 팔자가 아들 낳아놓고는 끝났나 보다. 어머님, 언제까지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저 벌써 여기 시집 온 지 10년이나 지났어요. 아이도 이제 말 다 알아듣는데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그리고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 사업도 도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서운하죠. 어머님, 가족 모임 때마다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너무 서운하네요. 이제는 좀 그만하실 때 되신 거 아니에요? 이것 봐라, 이것 봐. 너는 내가 뭔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 어떻게 내내 하면서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 예전 같으면 너 소박 맞고 친정으로 쫓겨났을 거야. 진짜 그러기 전에 좀 알아서 잘해라. 네 남편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하지 말고. 쟤는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 큰아들이다. 너보다 내가 먼저라고. 우리 집 가장 뺏어가 놓고선 아주 그냥 입만 살았어. 어머님,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밖에서 그런 말 하면 다들 어머님 욕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바보같이 시집살이 당하면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어릴 때나 그런 거지. 저도 이제 30대고 시집 온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 꺼내는 거 그냥 참아왔으면 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편이 저 없으면 누가 데리고 가요? 세상을 모르는 건 제가 아니고 어머님이세요. 시댁에서 막말을 하는 것도 10년이 지나고 나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누구보다 자신의 가족들이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에서 막말을 들어도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남의 일인 양 신경도 쓰지 않았죠. 이렇게 막말을 들을 때마다 남편과 항상 다투게 되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런 남편의 마음이 오래간 것은 아니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사업 상황도 나빠지게 되면서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시댁 식구들이 너무나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내인 저라는 걸 알게 되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그동안 엄마며 우리 식구들한테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당신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내 옆에서 버텨줘서 고마워. 솔직히 당신 아니었으면 나 지금까지 사업 운영하지도 못했을 거야. 예전이나 사업 운영했지. 지금은 벌써 40대고 점점 지치는 것 같네. 부양해야 할 사람들은 많고 사업은 어려워지는데 요즘 참 버거워지고 있어. 그래도 이젠 당신이 덜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니 고맙네. 당신이 요즘 통 내 편을 안 들어주길래 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힘든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옆에서 보면 꿋꿋이 버티는 게 고맙기도 하고 장하기도 하고 그래. 나야 우리 식구들만 챙기면 되지만 당신은 시댁 식구들까지 다 챙겨야 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20년도 넘게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살았는데 힘들었겠지. 이제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어. 그래도 가끔씩은 내 편 들어줘. 그래, 알겠어. 당신이 지금까지 참아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엄마가 참 당신한테 너무 막대했던 것도 알고 우리 식구들 중에서 누구 하나 당신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진짜 잘 버텼네. 이제는 정말 당신 남편으로 당신 편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의 사업은 결혼 이후에도 탄탄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제 노력도 있었죠. 남편은 되도록 인건비를 줄이고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무 업무는 제가 다 보게 되었죠. 남편은 이런 제 도움을 고마워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가 사업에 관여를 하는 것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으로 얻어들이는 수입과 지출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어요. 한 번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사업장 수입이 확 줄어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매달 시댁에 보내주는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꺼냈었죠. 이번 달부터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얘기를 해야 했었는데 요즘 사업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계속 줄이겠다는 건 아니고 좀 나아질 때까지만 줄일 테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남편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류 정리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출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사업장 지출에 관여를 해? 네가 그리고 뭐라고 우리한테 주는 돈을 줄이겠느니 말겠느니 하냐고? 생활비를 줄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할 때 쓰는 돈을 말하는 거야. 그걸 줄이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니? 줄일 거면 네 생활비를 줄여야지. 너네는 어차피 둘이고 우린 넷인데 당연히 우리 생활비가 더 많은 거 아니니? 이건 네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야. 사업장이 뭐가 힘들다고 네가 줄이라 말아야.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걸 네가 뒷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저희 식구 남편이랑 아이까지 해서 세 식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뒷돈을 빼먹었다고 하세요? 그렇게 못 믿겠으면 직접 사업장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요즘 경기 때문에 오는 손님도 하나 없는데 오시면 바로 아시잖아요. 유지비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까지 순수익 절반 이상 가지고 갔던 거 아시잖아요. 그건 안 이상하세요?
요새 남편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고민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놔두세요? 너 지금 배 아파서 그러냐? 너한테 다 들어갈 돈인데 식구들 챙긴다고 배 아파서 그렇지? 진정해도 돈 보내주랴? 어떻게 진정에 돈 보내주면 그런 거지 같은 말 안 할 거니? 그거라면 말해보지 그랬니? 내가 10만 원 매달 보내줄 수 있는데 어디 감히 시어미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 그리고 네가 뭐 돈 한 푼 버는 게 있어서 지금 그렇게 당당한 거니? 집에만 앉아있는 애가 네가 뭔데 생활비를 우는 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대신 말한 거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사업이 요즘 진짜 힘들어요. 더 이상 생활비 전처럼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생활비 줄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우는 소리 하셔가지고 제가 줄이지도 못했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돼요. 이제는 사업 운영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수익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생활비 드리면 버티기 어려우니까 지출 좀 줄일게요. 얘가 드디어 미쳤구나. 여자 잘못 만나더니만 가족을 다 버리고 있네. 이래서 근본 없는 여자애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다. 너 10년 넘게 이 집안 며느리라고 네가 이 집안 사람 된 거 같니? 남편 끼어서 돈까지 자기가 다 쓰려고 하는 거 봐라. 아들, 정신 차려. 쟤 너 돈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가족들 생활비를 줄이겠다는 소리가 나오니? 20년 넘게 주던 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나 정신 차리세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지금껏 마땅한 일 한번 하지 않고서 생활하셨잖아요. 다 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제가 내 식구 생활도 다 책임졌잖아요. 거기다가 여기에만 들어가는 게 몇 천이에요. 저희 생활비는 거기에 반도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생은 일을 하게 하셔야죠. 얘가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네 동생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일을 시키니? 그리고 너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야? 제가 너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디? 너 어떻게 그 착한 아들을 조종했길래 이러는 거야? 이거 다 네 책임인 거 아니? 너랑 결혼하고 나서 우리 큰아들이 점점 이상해졌는데 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너 내가 이 집안에서 내쫓고 말 거다. 알겠니? 시어머님은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다 제가 조종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시댁을 전처럼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었죠. 시댁의 생활비를 줄이자 시댁에서는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저에게는 폭언이 담긴 메시지를 계속 보내왔고 남편에게는 매일매일 우는 소리로 시모와 시부 동생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왔죠. 그때 당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남편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사업도 잘 풀리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 더 답답했죠. 그러던 중 친정에 행사가 있어서 남편과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얼굴을 보고 무척이나 걱정을 하셨죠. 이서방,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그냥 집에서 쉬지 그랬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고민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풀어야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면 해결해 줄게. 그러니 혼자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말해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털어놓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괜찮아질 거야. 엄마, 남편은 말 못할 거야.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서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거든. 경기가 안 좋다, 안 좋다 말만 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크게 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지 뭐. 어디서부터 막힌 건지 자금도 흐르지도 않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리할까 고민하고 있어. 근데 막상 정리하려고 하니까 시댁 식구 생활도 다 여기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그런가, 이서방? 안 그래도 이서방이랑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참에 말해야 되겠네. 우리 딸 시집 갈 때 우리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해주지 않았나. 그거 내가 내내 마음에 걸렸네. 이서방 힘들 때 도와줘야지 생각은 했었거든. 근데 이서방이 또 알아서 잘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 이번에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서방은 어떻게 생각하나? 은퇴 자금으로 모았던 돈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진 않고 그래도 급한 건 막을 수 있을 거야. 우리 딸 시집 갈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해줄 수 있으니 다행이네. 아이, 장인어른,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사업 힘들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참에 저희 식구들도 좀 정신 차릴 때도 되었고 아버님 은퇴 자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식구들한테 순수익 절반은 매번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잘 챙기지 못했네요. 그런데 제가 염치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제 힘으로 어떻게든 극복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사업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아니네. 이렇게 힘들 때 말을 해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고맙지. 정말 한 푼도 없이 우리 딸 시집 보내놓고 넉넉하게 잘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맙네. 그러니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그냥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거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네가 다시 우리 도와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지. 진정에서는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의 짐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빠의 은퇴 자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사업 위기를 넘기고 나서 다시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남편은 여러 번 친정에 돈을 주겠다며 들고 간 적도 몰래 놓고 온 적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끝까지 거절하셨고 나중에 자신들이 경제생활이 전혀 할 수 없을 때 도와달라고 하셨죠. 반면에 시댁에서는 잘 됐다면서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생활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남편은 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죠. 그러다 남편이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투병을 하게 되었어요. 시한부 선고를 받기까지 한 남편은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통보를 하니 시모는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몸은 좀 어떠니? 그래도 치료는 꾸준히 받으면서 더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엄마가 정말 너무 속상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도 네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뭐라고 할 말은 없지 뭐. 그래, 그럼 사업이나 재산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사업은 네가 운영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안 그래도 사업 정리하려고요. 저 없이 운영을 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와서 뒤를 이을 사람 찾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다 정리하고 가족끼리 시간 좀 보내다가 편하게 가고 싶어요. 아니, 왜 사업 받을 사람이 없어? 네 동생 있잖아. 너는 왜 네 동생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 너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넘겨주면
알아서 사업장 관리 잘할 텐데. 그러지 말고 네 동생한테 사장 자리 넘겨줘.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30년을 운영해온 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없애버려? 그건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예의가 아니지. 그래도 동생이 받았다고 하면 사람들도 잘 찾아오고 그럴 거다. 너 그냥 이렇게 가고 나면 동생은 뭐 하면서 살라고 그러는 거야? 다 얘랑 네 자식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건데 네 본가 생각은 안 하니? 동생한테 넘겨주면 내가 잘 얘기해서 네 식구들 잘 챙기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어머니, 어떻게 동생이 이걸 운영해요? 30년 가까이 될 때 동안 한 번도 사업장에 온 적도 없는 애예요. 이 분야로 아예 일도 안 해본 앤데 어떻게 사장으로 일해요? 지금까지 직원은커녕 아르바이트로도 와본 적이 없어요. 고객들 생각하면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무작정 사장 자리에 앉힐 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더 이상 이렇게 관여하지 마세요. 너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은 생각하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연명치레도 거부하고 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너, 이거 네 남편 네가 조종해서 그런 거지? 아니 예전부터 그랬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니? 아들, 이거 다 제가 다 조종하는 거야. 너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이렇게 찬밥 취급하다가 나중엔 진짜 후회한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유산 이야기 하셔야 되겠어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힘든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셔야 되겠냐고요. 제발 어머님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하실 거면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 너 말 잘했다.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너네가 앞으로 편안하게 살려고 우리 아들 조종한 거 아니니? 그럴 줄 알았다 정말. 너 지금은 가지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사업장을 넘겨달라는 시댁의 주장에도 남편은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른지도 모를 정도로 큰 슬픔에 빠지고 말았어요. 남편의 장례 이후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버거워 친정에 일주일 정도 지내게 되었죠. 그 후에 마음을 추스르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보니 이것저것 집이 엉망이 되었더라고요. 대충 엄마와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저는 지쳐 잠에 들었고 일어나 보니 엄마는 가신 듯 보였어요. 잠시 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모가 들어와 저에게 황당한 소리를 퍼부었죠. 아니 어머님,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오시면 오신다고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지금 집이 좀 엉망이라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머님 혼자서 오신 거예요? 안 그래도 어머님 댁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잘 됐네요. 집이랑 이것저것 정리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무슨 말을 하려고? 됐고, 내 집 내가 오겠다는데 왜 네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렴. 이제는 여기 내 집이야. 용달차 지금 불렀으니까 5분 내로 네 짐 전부 싸서 나가면 된다. 그동안 언제 집에 오나 봤더니만 어떻게 남편 죽었다고 쪼르르 친정에 가 있니? 정리해야 할 건 빨리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업장은 왜 다 닫아두었어? 거기도 이제 싹 다 정리할 거니까 너는 이제 네 집에 가서 살아. 어머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어머님 집이에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저랑 남편이 같이 꾸린 집이라고요.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시고 대구로 돌아가세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긴 저희 집입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용달이란요. 저 못 나가고 안 나갑니다.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네 남편이 나한테 남겨두고 갔어. 여기 보이지? 네 남편이 나한테 남긴다고 유서 쓴 거. 여기 인감이며 다 찍혀 있잖아. 그니까 이거 이제 내 집이야. 그러니 네가 나가야 하지 않겠니? 너도 모르긴 했나 보네. 이거 우리 큰아들이 우리 여기 와서 살라고 하면서 유서 남긴 거야. 아직 명의는 안 바뀌었지만 이제 곧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모가 보여주는 서류를 보니 서류에는 남편의 인감도장과 함께 남편이 이 집과 사업장을 시댁 식구들에게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황당했죠. 하지만 분명 남편의 인감이 확실했고 유언장의 내용도 무척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우리 몰래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걸 남긴 것일까 싶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저는 드레스룸으로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다가 저는 집에 가신 줄 알았던 엄마가 그곳에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무척이나 화난 얼굴로 서류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오셨죠. 사돈, 아니,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 사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따위 취급을 하시나요?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사돈 댁입니까? 이 집은 제 집입니다. 그 서류가 어떻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이미 이 집 명이 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가라 마라 하실 권한은 없으시다고요. 아시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류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아무리 아들이 죽었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가족이었던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사셨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이서방 보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정말 안 되겠네요. 나가야 할 건 우리 딸이 아니고 당신네들이야.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사돈 어려운 줄도 모르고 아무 데서나 소리치고 앉아있어. 그리고 내가 왜 나가?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이 우리 살라고 남겨둔 집이라고. 무슨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래? 유언에 써져 있는 거 안 보여? 아무튼 뻔뻔하기가 모녀가 닮았네. 예, 네가 한번 말해봐. 이 집 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 집이 엄마 명의라니. 그리고 어머님,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거예요? 인감은 우리 남편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남편이 다 시댁 식구들한테 유산으로 남겼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이서방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 집 내 집이야. 서류 내가 떼왔으니 이거 보렴. 당신 10년 전에 이서방 사업 힘들 때 그때 뭐 하나 도와준 적 있어요? 아님 그동안 사업 운영하면서 이서방 고생하는 거 알아준 적 있냐고. 그때 우리 목숨 같은 애들 아빠 퇴직금 가지고 이서방 사업 도와줬어. 그렇게 위기 견뎌내고 나니까 당신 뭐라고 그랬어? 이제는 생활비 더 줄 수 있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때 당신 아들 우리한테 고맙다면서 이 집 증여해 줬어. 엄마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시모 앞으로 던졌습니다. 서류를 보고서는 다들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말 이 집의 명의는 엄마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체 역시 대표자 명의 아빠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동안 자신의 신상을 정리하면서
자신을 정말 친아들처럼 대해주고 아껴주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 모든 것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물론 시댁 식구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남겨주었지만 시댁에서는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탐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댁 식구들은 유산에 대한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남편은 이미 시댁 식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 내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서방, 그래도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었더라고. 우리가 한사코 안 받겠다고 거절하니까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 처음에 시댁에서 안 받아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이서방이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 해결되었다고 했어. 어떻게 해결했나 봤더니 정말 서류에 가족들 사인이며 인감이며 다 받아서 왔던 거야. 그랬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 유산이나 이런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 남편도 나름 걱정을 많이 했었구나. 나는 그래도 남편 본가니까 집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체는 넘겨줄 수 있겠다 싶었어. 사실 이번에 유언 남긴 걸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모았던 예금은 다 시댁에 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좀 서운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한 걸 보니 역시 나보다 한 수 앞이라 생각이 드네. 그러게. 나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냥 서류 가지고 변호사랑 같이 시댁에 갔던 모양이더라고. 다른 것도 좀 확인을 할 줄 알았는데 다들 현금으로 얼마를 받는다고 하니까 내용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그러자고 한 모양이야. 우리보다 본인 식구들을 더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겠지.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죽으면 일어날 일도 다 예상을 했을 거고. 아무튼 이서방 참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맞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좀 편해졌나 몰라. 우리 처음에 도곡동 빌라 들어갔을 때 남편이 정말 좋아했거든. 그때 사업 다시 일으키고 들어간 거라 나중에 꼭 이 집에 장모님 장인어른 모시고 살자며 얘기했었는데 결국 엄마 이름으로 남겨줬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럼 나도 잘 대비하고 어머니한테도 잘 말했을 텐데. 그냥 이서방이 끝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자기네 식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옆에서 잘 지켜달라고 했는데 참 그 집안 식구들도 정말 너무들 한다. 그지? 이서방 혼자서 알뜰살뜰하게 모아두었던 예금들 싹 다 긁어가 놓고선 그건 또 어떻게 했나 몰라. 아무튼 사업체는 아빠랑 좀 고민을 해봐. 아빠는 그냥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도 사업체 운영은 했었으니까 그대로 운영하고 싶으면 그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사업체는 고민을 하다가 아빠와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풍 같았던 반환 소송은 모든 유산에 시댁 식구들이 합의를 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죠. 또한 유류분 신청 역시 기각이 되면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시모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기,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흥분해서 너한테 그리고 우리 사돈어른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그동안 내가 좀 못되게 굴었지? 우리 아들이 좀 마음이 약해서 이곳저곳 치면서 살아서 나는 너한테 잡혀 사는 줄 알고 그랬던 거야. 다 내 진심은 아니었다. 이렇게 사과할 테니 받아주겠니? 우리 그래도 2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에 뻔뻔하게 찾아오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소송이고 뭐고 다 걸어 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렇게라도 사업체랑 집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오신 건가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니다. 여기 집이랑 사업체 우리한테 달라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 아니야. 사실 네 시동생이 투자를 하다가 돈을 다 날렸어. 그래서 지금 당장 생활할 생활비도 없는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걔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상황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그래도 지금 너는 우리 큰아들이 남긴 재산으로 잘 살고 있잖니. 가족의 적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도와줄 수 있니? 가족의 정이요? 저를 가족이라고는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아들 재산 저희가 받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는 왜 하세요? 그때 저희 힘들 때 어머니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뭐가 힘드냐면서 멀쩡히 사업체 운영하고 있는데 힘든 게 뭐가 있냐고 하셨잖아요. 이젠 제가 그 소리 해야 되겠네요. 뭐가 힘들죠? 사지 멀쩡한데 나가셔서 일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힘드시면 시동생 보고 일하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다 날려요? 그 돈들 남편이 애쓰게 모은 돈인데 그걸 미쳤다고 시동생한테 다 줬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다. 큰아들처럼 작은 아들도 정신 차리고 잘 살 줄 알았어. 제발 도와주렴. 우리 둘째 아들은 나가봤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거기다가 다 늙은 나랑 남편이랑 어떻게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니?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덕에 지금까지 호의호식하지 않았니? 그거 생각해서라도 우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지만 조금만 도와주렴. 그렇죠. 어머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죠? 그 잘난 시댁 식구들 사이에 무식한 죄가 끼어든 거 아니었어요? 배운 거 없는 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셨던 거 어머님이시잖아요. 그 잘난 시댁 식구들은 알아서 잘하실 테니 저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찾아오면 신고하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모든 유산을 소진해 버렸어요. 처음에는 시동생이 투자로 인해서 다 날린 줄 알았지만 알고 봤더니 시동생이 투자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뀌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사치도 한몫을 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시동생은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죽기 전 자신의 진정한 가족은 저희와 제 친정 식구들이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어떤 건지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고 말을 했었죠. 가장의 짐을 누구보다 오래 짊어지고 있었던 남편이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네요. 유난히 남편이 보고 싶은 날 이렇게 글을 써 보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당연한 건 없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아빠입니다. 저와 아내는 20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희 두 사람은 폭력적인 부모를 피해서 성인이 되고 바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궁핍한 상황에서 대학은커녕 생활도 어려운 지경이었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처음 아내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행동을 했고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저와는 다르게 활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아내에게 저는 어느덧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우연한 기회로 서로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저와 아내는 친해졌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던 중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저와 아내 모두 고작 20살 때였습니다. 저는 차마 아내에게 낳아달라고 하지 못했어요. 지금 상황도 좋지 않고 앞으로의 상황도 좋아질 거란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어요. 진주야, 솔직히 나는 지금 자신이 없어. 내 한 몸 건강하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낳으라고 하면 너에게도 못할 짓인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그냥 마음만 보자면 지금의 일이 나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축복이야. 너랑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된다는 건 정말 행복하고 좋을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는 건 괜찮은 일인지 모르겠어. 특히나 우리 상황에서는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이 아이 무조건 낳을 거야. 아이는 축복이야.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떻게 없애겠다고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는 못해. 나랑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면 우리 같이 키워보자. 우리 가족한테도 버림받았잖아. 그런데 우리 사랑으로 만들어낸 아이인데 어떻게 버려? 네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낳을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낳는다고 하면 나도 같이 키울 거야. 그렇지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잖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나는 그래도 임신을 직접 경험하진 않지만 너는 앞으로 배가 불러올 테고 몸도 무거워질 텐데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거기다가 너는 활달한 성격인데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걱정을 한 거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나는 가족이 너무 그리웠어.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해도 가족들이 받아준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사실 처음부터 난 낳을 생각으로 너한테 말한 거야. 네가 찬성하지 않아도 나는 이 아이 낳아서 키울 거고, 같이 키우겠다고 한다면 너랑 같이 잘 살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랑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내 꿈이거든. 여기에 우리 아이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겠지만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도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림을 합치게 되었죠. 살림이라고 해봤자 제가 살고 있었던 월세 원룸에 들어와서 그냥 같이 지내는 것이었어요. 물론 양가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반가워하지 않았고 지원은커녕 소식을 알고 교류도 하지 않게 되었죠. 아내는 배는 점점 불러왔고 함께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도 아내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고졸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적이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신생아 때까지는 더욱 정신없이 지냈죠. 경제적으로 힘들다 뭐다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어요. 투잡, 쓰리잡까지 뛰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월세 단칸방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는 100일이 갓 지난 아이를 두고 일을 시작하겠노라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
아이는 하루 종일 울고 점점 먹는 양은 많아지지. 나 더 이상 감당하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 차라리 내가 밖에서 일할 테니 당신이 집에 와서 아이를 좀 봐줘. 지금 당신이 버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벌 자신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 이렇게 그냥 집에 두지 말고 밖에 좀 나가게 해줘. 이렇게 두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일 좀 그만두고 당신이 집에서 아이 좀 보라고. 진주야, 미안해. 아이 보는 거 많이 힘들지? 당신 마음 이해해. 주변에 물어보니까 돌 되기 전까지는 진짜 미친 듯이 힘들다고 하더라고.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상황이 정말 좋지 않네. 다른 것보다 당신은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더 도움받을 것도 없고 힘들 거라는 거 알고 있어. 나도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경제적인 상황이 좋은 게 아니니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 진주야, 조금만 버텨줘. 그래도 아이 어린이집도 보내면 좀 나아질 거야. 아니,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에 내가 미칠 지경이라니까? 어떻게 사람 말을 제대로 못 들어? 솔직히 당신 투잡 쓰리잡 하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내가 밖에 나가서 벌어도 그것보다는 더 돈 잘 벌 자신 있어. 솔직히 당신이 돈 많이 벌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겠어?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탓이야. 그리고 나보고만 아이 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집에 와서 아이 책임지고 봐.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우리 먹고 살 걱정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줘. 지금 다른 직장 알아보고 있으니까 이직하고 나면 좀 괜찮을 거야. 너무 힘들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아이 좀 봐달라고 부탁해 볼게.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아내가 너무 힘들어 미치겠다는 소리를 하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기까지 했어요. 다행히 주변 지인들은 아이를 선뜻 봐주었고 그렇게 하루 이틀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맡기고 난 후에 정말 홀가분해했죠. 몇 시간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한 번 나가면 하루 이틀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수십만 원의 용돈을 받아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아내의 우울증을 해소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아이의 돌이 지나게 되었어요. 다행히 저는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취직하고 일하면서 야간에는 대학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껏 고졸이었기 때문에 지원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 아이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진주야, 나 이번에 들어가게 된 곳에서 대학도 지원해 준대. 대학 다니고 졸업하면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거야. 월급도 지금까지 쓰리잡 하면서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받을 수 있어. 아이 어린이집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신이 이제 낮 시간에는 좀 쉬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남편은 집에도 늦게 오고 홀로 아이 돌보느라 너무 힘들었지? 이제는 당신이 좀 쉬어야 할 때인 것 같아. 드디어? 정말 나 조금만 더 있었으면 미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되니까 참 다행이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나도 일하고 싶어. 집에서 쉬는 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그동안 우울했던 것도 그래도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 알았어. 아이 어린이집 보내면 당신도 하고 싶은 일 해.
어린이집은 우리 회사 근처에 있으니까 내가 데려다 줬다가 퇴근하면서 데리고 올게. 그래도 학교에 가야 하니까 저녁에는 당신이 집에 좀 있어줬으면 좋겠어. 매일 그러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학교에 갈 것 같아. 그 정도는 괜찮지? 그래, 알겠어. 당신도 학교 다녀야 하니까. 내가 저녁에는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을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는 좀 상황이 좋아질 것 같기도 하네. 그렇게 저희의 상황은 점차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아내는 근처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순탄하게 생활을 하는 데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내도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저녁에 회식이다 야근이다 하면서 집에 점점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학교에 데리고 가거나 혹은 저희 사정을 알고 있었던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게 되는 날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들이 늘어나게 되자 아내와의 다툼도 끊이지 않았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약속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적어도 아이는 저녁에 당신이 보겠다고 했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리 회식이며 야근이며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도 일 다니니까 알지만 회식은 몇 번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고. 그중에서 회사 내부에서 회식하는 건 얼마나 되는데? 매번 당신이 다 참석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당신도 사회생활 하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그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빠질 수 있는 거였으면 이미 나도 빠졌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 당신처럼 모든 편이 다 봐준 회사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아? 그리고 당신도 일하다가 저녁에는 공부해야 된다고 가버리면서 왜 나만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나보고만 아이를 안 본다고 하는 거냐고.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매번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내가 학교에 안 가는 날에 지금까지 빠짐없이 회식이다 야근이다 했잖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거기다가 원래 주말 근무도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주말에도 나가야 한다고 하고. 당신 진짜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오는 건 맞기나 해? 같은 회사 사람들은 다 일찍 끝나서 집에 온다고 하는데 당신만 바쁘잖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나도 공부하느라고 아이를 매일 보지 못하는 건 미안해. 근데 당신도 지금까지 한 거 생각해보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것 봐. 당신은 역시 육아는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아이 신경이 그렇게 쓰이면 당신이 둘 중 하나를 포기해. 일이랑 공부 다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 꼴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만 힘든 거 아니었냐고. 당신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포기를 하든 어떻든 해. 왜 나한테만 그래? 지금 내가 일 그만두면 어떻게 생활하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벌어다주는 코딱지만한 월급으로 우리 생활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매번 집도 없이 월세에 생활비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을 해? 솔직히 전보다 훨씬 좋아진 건 맞잖아. 전에는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이만큼은 못 벌었는데 지금은 6시까지만 일하면 전에 벌었던 것보다 훨씬 더 벌어. 그리고 그 정도면 풍족하게는 아니더라도 우리 세 식구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왜 자꾸 모자란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돈 관리하는 게 어려우면 내가 할게. 부족한 거 내가 어떻게든 메꿔서 할 테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게.
당신이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데? 살림을 전혀 신경 안 써서 모르는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돈 관리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야? 됐어. 지금도 바빠서 아등바등 하고 있으면서 돈 관리는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놔둬. 아내는 일을 시작하고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거기다가 일주일에 3, 4일은 야근이나 회식을 한다면서 자정이 될 때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죠.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아내와의 다툼도 많아졌고 사이는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회사라 하더라도 몇 년 동안 이렇게까지 할 수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내는 바쁘게 지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훨씬 좋은 연봉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르면서 딸이 학교에 들어가게 될 즈음 저는 아내에게 이사를 가자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돈 관리를 아내가 모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아두었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여보, 그래도 올해는 이사를 좀 가는 게 낫지 않겠소? 언제까지 이렇게 원룸에 살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소진이도 학교에 들어가니 방은 있어야지. 대출을 받든 어떻든 일단 투룸이라도 이사를 가자. 지금까지 돈 얼마쯤 모아두었어? 그래도 연봉도 많이 올랐고 우리 쓰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꽤 모아두지 않았나? 좀 모은 돈이 있으면 그거랑 대출도 받고 해서 이사를 가자. 회사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고 하네. 무슨 돈? 우리한테 모아둔 돈이 어디 있어? 당신 무슨 연봉이 1억이나 돼? 그 정도도 안 되면서 무슨 돈을 모은다고 그래? 3인 가족 사는데 생활비가 얼만 줄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 연봉 많이 올랐지. 전보다 오른 거지. 그렇다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 거기다가 매달 나가는 지출은 왜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당신 진짜 지금까지 돈 많이 모아뒀겠다 생각하면서 산 거야? 어떻게 적은 월급으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 아니, 그래도 내가 주는 생활비가 적은 편은 아니지 않아? 그리고 우리 쓰는 거라고는 저녁 한 끼밖에 없는데 당신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외식도 한 번 한 적도 없었고 거기다가 차도 없잖아. 옷도 한 벌은 안 사봤고 수진이도 그냥 주변에서 얻어다 준 옷만 입혔던 거 아니야? 그런데 매달 500은 더 갖다 준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돈 한 푼 저축한 게 없다는 게 말이나 돼? 여기에 당신 월급까지 합치면 거의 700은 넘을 텐데 한 푼도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고작 몇 년 500만 원 줬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그전에는 어떻게 생활했을 거라 생각해? 아이는 크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생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가 번 돈 얼마인 줄 알고 당신이 그렇게 더해서 신경을 쓰는 건데? 당신도 당신 용돈 다 빼고 생활비 주면서 왜 나는 내 돈을 고스란히 가져다 썼을 거라고 생각해? 나도 내 용돈 빼면 돈 얼마 없어. 3인 가족 생활비 얼마인 줄이나 알고서 저축했냐 안 했냐 하는 거냐고. 안 되겠다. 여보, 앞으로는 내가 돈 관리할게. 이제는 정말 안 되겠어. 나 아는 분이 몇 년 만에 돈 많이 모았다고 하시더라고. 나도 그거 배워서 해볼까 해.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면서 어떻게든 모아볼 테니까 당신도 월급 다 쓰지 말고 생활비로 조금만 줘.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아내는 죽어도 모아둔 돈이 없다면서 얘기를 했고 생활비로도 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내에게 지금껏 어디서 생활비를 썼는지 그 내역을 보고 싶다고 하니
절대로 보여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쳤죠. 하는 수 없이 앞으로 제 돈으로 생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내는 생활비를 입금해주지 않는다면서 저에 대한 불만을 더더욱 키워갔습니다. 그 불만 때문이었는지 점점 아내는 아이도 돌보지 않고 집안일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9살이 되던 해 아내와 크게 다투던 날이었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빈곤하게 사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죽는 게 낫겠어.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뭐야? 10년만 죽어라 고생하면 잘 살 줄 알았더니 우리 형편 나아지는 것도 없고 솔직히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집에서 아이 보면서 행복하게 지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지금까지 아이는 둘째 치고 집안일도 돌보지 않았고 거기다가 일 다니면서 번 돈 나한테 한 푼 준 적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아니 하다못해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지금껏 아이 학교에 신경 한 번 안 썼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못 살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와? 당신이 애 밥이라도 챙겨줘 봤어? 아님 학교를 챙겨줘 봤어? 아님 생활비를 줘봤어?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은 밖에서 돈이나 벌어다 주면 단주라는 사람이었잖아.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나중에 돼서 후회나 하지 말라고. 나 나갈 테니 알아서 살아. 아내는 갑작스럽게 나에게 죽겠다는 이야기만 남긴 채 집을 나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고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내의 핸드폰 신호가 끊긴 곳은 다리 위였죠. 그곳에서 아내의 핸드폰과 신발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동안 생활비를 보냈던 통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저에게서 받았던 생활비를 친정에 대부분 보내줬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바로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가서 따져봤자 뭐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갑자기 내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 친정에 보내던 돈을 보내지 못해 힘들어하던 아내가 떠난 거라 생각이 들어 죄책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 또한 세상을 떠날 수 없었죠.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아이는 치열하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냈습니다. 딸은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슬퍼하다가 조금씩 극복을 해나갔어요. 어느덧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는 아이가 되었죠. 공부도 제법 잘해서 명문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속을 썩인 적도 없었고 오히려 저를 챙겼어요. 매번 일찍 일어나 제 아침을 챙겨주었던 기특한 딸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더 지나고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이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간 곳에서는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수능이 끝난 딸이 택배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진아, 아빠 괜찮아. 일 안 도와줘도 돼. 이제 막 수능 끝났는데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고 그래. 아빠도 쉬엄쉬엄 일해서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
아빠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기특하네. 엄마가 이 모습 보면 우리 딸 기특하다고 기뻐하겠다, 그지? 그런데 이렇게 아빠 일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엄마도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처럼 놀러도 가고 집에서 늦잠도 자고 그래. 아빠, 나 괜찮아. 그리고 엄마는 아빠 도와주는 걸 더 좋아할걸? 아빠 여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길도 잘 모르잖아.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다더라고. 그럴 때 내가 옆에 있으면 아빠도 더 좋지 않겠어? 길도 내가 찾아주고, 짐도 같이 옮겨주고, 집도 찾아주면 아빠도 수월하지. 그리고 이제 대학 가면 아빠랑 떨어져서 살아야 할 텐데, 그러기 전에 아빠랑 같이 시간 좀 보내려고. 아, 그렇구나. 대학 가면 기숙사 들어간다고 그랬지? 벌써 이렇게 크다니 시간 참 빠르네. 아빠가 어릴 때 소진이 태어나서 부족한 게 참 많다. 그래도 우리 딸이 잘 자라줘서 아빠는 너무 고마워. 엄마 손 많이 필요했을 텐데 서툰 아빠 손이라도 잘 잡아줘서 고마워 우리 딸. 좋은 대학도 간다니 너무 대견스럽다. 나는 아빠 닮았나 봐. 아빠도 어렵게 대학 갔다면서. 그런데 장학금도 받고 공부도 잘했다고 했잖아. 아빠 상도 받은 거 나 책상 정리하다가 봤어. 이거 다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엄마도 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옆에 있어서 든든하고 좋아. 그래도 아빠, 다시 결혼 안 하고 엄마 자리 지켜준 거 난 정말 고맙게 생각해. 딸은 늘 저를 생각하는 든든한 아이였어요. 수능이 끝나고 택배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딸을 매번 거절했지만 딸은 대학에 가면 함께 보낼 시간이 더 없다면서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그렇게 저희는 함께 택배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택배일은 즐거웠습니다. 고단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옆에서 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면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훌쩍 지나갈 때가 많았어요. 택배 일을 하던 중 청담동 고급 주택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길을 잘 몰라 딸과 같이 헤매다가 한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서 들었을까 싶었던 그 순간 누군가가 저희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깜짝 놀라서 저도 쳐다보니 그 사람은 바로 실종된 아내였습니다. 아니, 여보,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맞지? 당신 어떻게 여기 있었던 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여기서 지내고 있었던 거야? 아니, 왜 집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설마 나랑 다투고 나가서 못 들어왔던 거야? 그래도 우리 소진이 보러는 왔어야지. 여보, 여기 우리 딸이야. 벌써 대학에 가게 되었어. 수능 끝나고 잠깐 내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엄마? 엄마 맞지? 엄마, 왜 여기 있어? 아니, 엄마, 왜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한 번을 안 왔어?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해? 엄마, 나 소진이야. 나 엄마 다 기억하고 있어.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봐. 왜 여기 있는 거냐고. 아니야.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엄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집이고요. 저는 남편이랑 딸이 있는데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주야, 진주 너 맞잖아. 김진주. 발에 있는 흉터 자국도 똑같고 얼굴 점도 똑같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모른 척 하는 거야? 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사고 때문에 혹시 기억을 잃었어?
우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야? 당신 정말 우리 몰라?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니까요.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 당신들 몰라요. 아내는 저희를 보고서도 모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단코 모른다고 잡아떼는 아내를 보면서 저와 딸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어떠한 사고로 아내가 기억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상황을 다시 돌이켜보니 저희를 처음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던 것은 아내였습니다. 놀란 아내의 모습을 봤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딸도 마찬가지였죠. 누군가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고 그때 문득 떠올랐던 곳이 아내의 친정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아내의 친정으로 향하게 되었죠.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선 장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는 한 번도 교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곳에 가보니 아내는 최근까지 친정 식구들과 가족 사진을 찍었던 듯 보였습니다. 장모님, 저 아내 찾았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고요. 청담동에서 아내를 봤어요. 이거 그쪽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보니까 그쪽 집안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던데. 제가 가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아니면 장모님께서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 소진 아빠.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이제 와서 우리 딸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빈곤한 집구석 못 참겠다고 나간 자식이야. 이제 와서 데리고 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쩔 건데. 걔는 다시 자기 인생 잘 찾아서 살고 있어. 가서 괜히 잘 사는 애 인생 망치지 말고 자네도 자네 인생 살아. 장모님, 지금까지 저희 속이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렸다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장모님, 아내 유품 정리할 때 생활비로 준 거 장모님께 거의 다 보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렇게 궁핍하게 살 때도 장모님네는 그 돈으로 생활하셨죠. 그거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왜 이제 와서 따지는 거야? 소진 아빠가 이러니까 우리 딸이 못 참은 걸세. 이제 와서 돌이킬 건 없어. 우리 딸도 이젠 거기 사람이고 이젠 김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이제 그만하게나. 보상이 필요하면 그 보상 해줄 테니 여기도 그만 찾아오게. 더 이상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 그렇게 알고. 아내의 친정을 방문하고 그때 청담동 사모님이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슬퍼하고 분노했던 것은 딸이었어요. 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저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죠. 딸은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찾아본 듯 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엄마에게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가출을 해서 가족들을 유기했다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도 모두 설명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내를 명의도용과 함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청구와 악의적 유기로 인한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할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송 청구 리스트를 작성하고 아내의 집으로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이 전달되자 그제야 아내는 저희에게 연락이 왔죠.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솔직히 그 집구석에서 살고 싶은 생각 없었어. 더 이상 살다가는 내가 진짜 미칠 것 같았거든. 그래서 집을 나왔던 거야.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미안하지만. 지금 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 당신이 소장 보내온 거 남편이 알았어. 내가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 제발 부탁인데 당신이 가서 해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당신 김진주 아니야? 당신 왜 당신 이름을 버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뻔히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아니 당신 딸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야? 그리고 그렇게 증오했던 친정 가족들이랑은 지금껏 만나고 있었던 거야? 당신 내가 줬던 생활비도 다 장모님한테 갖다 줬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친정이 너무 힘들었고 한번 도와주자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리고 나가서는 당장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그냥 친정에 간 거야.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 신발이랑 핸드폰 두고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나오니까 당장 가야 할 곳이 없고 친정밖에 생각이 안 났어. 미안해. 사람이 엄치가 있으면 지금 우리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도 못해. 당신이 사람이야? 자식 버리고 지 살 길 살겠다고 나간 게 사람이냐고? 우리 딸이 당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나 알아? 평생을 슬퍼하고 그리워했어. 엄마를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있을 줄이야. 당신 벌 받을 거야. 나 용서 못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고 당신 끝까지 복수할 거야. 복수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그때 잘했으면 내가 집 나올 생각이나 했겠어? 그냥 그때 잘못 당신도 했으니까 이해 좀 해줘. 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지금 가족들이랑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제발 내 행복 가지고 가지 말아줘. 행복? 지금 가족들이랑 행복하다고? 진짜 당신 뻔뻔하고 거지 같다. 당신이 낳은 소진이는 당신 딸 아니야? 당신 딸한테 상처 주고서 행복할 수 있어? 나도 당신이랑 다시 돌아갈 일 절대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속이고 기만했던 거 용서 못해. 그거 다 배상받아야 하니까 이렇게 찾아오지 마. 더 이상 찾아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도 저는 절대로 그 부탁 들어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끝까지 저희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동안의 모든 행적들이 발각되었죠. 아내는 실종 이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정에서 몇 해 전 실종되었던 사촌의 주민번호였어요. 그 이름으로 뻔뻔하게 결혼까지 하고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한 끝에 아내는 미지급 양육비를 1억 가까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고의적으로 유기를 하게 되면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유책 배우자가 되면서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배상을 하게 되었죠. 모든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는 결국 그쪽 집안에서도 쫓겨난 듯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도 생활비를 몰래 친정으로 빼돌린 것이 발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대학 진학 후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고 저는 다시 대학 근처로 집을 옮겨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엄마에 대해서 그리워하지도 않고 있어요. 저 역시 아내와는 완전히 끊고 살고 있습니다. 종종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었지만 번호도 바꾸었죠. 아내의 사건으로 택배 일도 쉬게 되었다가 저에게는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10여 년을 일했던 전 직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말이죠.
딸은 여전히 공부를 잘합니다. 입학하고 나서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어요. 아내와는 그렇게 끝이 났지만 저는 딸이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겐 항상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차 직장인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흔히 또 다른 가족이 생긴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 이전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배가 된다곤 하지만 제 입장에선 2배가 아닌 3배, 아니 5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기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요. 남편은 누나가 있었고 저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와서 결혼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술술 진행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희 오빠와 올케 언니를 여러 번 봤지만 저는 신우이를 상견례 전까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결심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신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신우이는 5살, 4살 연년생 남매와 돌쟁이 아이,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우가 상견례 자리에는 못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하니 신우가 애셋을 데리고 나타났죠. 가족들은 모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맏딸이에요. 성준이 누나입니다. 아이가 셋이라서 오늘은 참석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한다고 하니 이렇게 참석을 하려고 왔나 봅니다. 조금 정신없으시죠? 아직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상견례 자리는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네요. 아,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아이들 셋이라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얼른 앉아서 식사하세요. 저희도 이제야 식사하려고 앉은 거라 같이 식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큰애가 있긴 한데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복작복작할 일이 없었네요.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전체적으로 활기가 돌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돈어른. 저희 애들이 다 착하고 얌전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하세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결혼하는데 어떤 사람이랑 하는지는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참석했어요. 괜찮으시죠? 조용했던 상견례 식사 자리가 아이들이 오니 시끌벅적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대화가 잘 되지 않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애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결혼식 일정에 대해서 제대로 나눠보지 못하고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나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주희야, 미안해. 누나한테 내가 오늘 참석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왔는지 모르겠네. 처음에 누나가 온다고 해서 내가 애들 다 맡기고 오라고 했거든. 근데 매형이 아이들을 못 봐준다고 했나 봐. 아, 갑자기 왜 말도 안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당황스러운지 모르겠다. 너무 정신없었지? 어머님 아버님께도 내가 전화해서 사과할게. 아, 좀 놀라긴 했는데 괜찮아. 그래도 상견례 자리인데 처음부터 말을 해주시거나 그랬으면 좋았을걸. 조금 아쉽긴 하네.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정신없어서 결혼식 이야기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것 같아. 아마 우리 다음에 다시 날짜 잡아서 결혼 이야기 좀 더 나눠야 할 것 같은데. 그것만 어머님 아버님께 좀 전달해줘. 그래, 알았어.
누나한테 말해보니까 아이들 너무 보기 힘들고 밥 챙겨주기 힘들어서 겸사겸사 왔다고 하더라고. 진짜 황당하지? 누나는 항상 이렇게 막무가내라니까. 아무튼 결혼하면 이런 일 없게 내가 단단히 말해둘게. 그래도 동생이라고 결혼하기 전에 너 보고 싶어서 왔나 봐. 전에는 보여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이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했고, 나중에 시부모님도 전화를 해오셔서 저와 저희 부모님께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은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신우의 아나무인 행동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신우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죠. 어머, 올케! 누가 드레스 골라준 거야? 우리 성준이가 이런 드레스 골라줬어? 성준이 그래도 감각 좀 있는데? 이런 드레스를 골랐단 말이야? 아니지? 이거 올케가 고른 거지? 아니, 왜 이런 드레스를 골랐어? 여기 조명이랑도 안 어울리고 올케 몸매랑도 전혀 안 어울리는데. 너무 촌스럽고 이상하다. 그래도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너무 안 이쁜 드레스를 골랐네. 어머, 형님, 제 드레스가 촌스러운가요? 그래도 성준 씨는 제일 이쁘다면서 골라준 건데. 성준 씨한테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도 성준 씨는 제 드레스 보고 잘 어울린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 뭐 남편이 좋다면야 그게 장땡이지 뭐. 아무튼 이런 촌스러운 드레스 입고서도 헤헤거리는 올케 보니까 잘 살긴 하겠다 싶네. 내가 원래 우리 아이들 화동시킬까 싶었거든? 우리 애들이 연예인 얼굴이잖아. 딱 우리 애들이 화동 서면 결혼식이 더 고급스러울 텐데 너무 아쉽다. 지금이라도 아이들 보고 화동하라고 할까? 그건 좀 그렇지? 하긴 이런 촌스러운 드레스에 고급스러운 우리 애들 얼굴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 신우이는 너무 안 예쁜 드레스를 골랐다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저를 비웃었고, 결혼식 내내 아이들이 식장을 뛰어다니면서 중간중간 결혼식이 중단되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라도 적극적으로 말려주면 좋겠지만 허허거리면서 그냥 보고만 있으셨고, 매형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는지 얼굴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결혼식이 끝이 나고 저는 남편과 결혼 첫날부터 크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에게 싹싹 빌면서 다신 그러지 않겠노라 다짐하면서 일단락 되었죠. 그렇지만 신혼여행 내내 신우이는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아이들이 삼촌을 너무 보고 싶어 한다며 여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우이의 아나무인 행동에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신우에게 화를 내면서 저의 불편함을 알아주었죠. 다른 것보다 남편만 보고서 저는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저는 신우이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아마 아나무인 신우이를 그냥 놔두는 듯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결혼 1개월 만에 알았던 사실인데 바로 신우이가 이혼을 해서 홀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당신 나한테 형님 이혼했다는 거 이야기했었나? 나는 왜 기억이 없지? 그래서 결혼식 날에도 시매부가 보이지도 않았던 거야? 근데 이걸 왜 지금까지 아무도 사실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건데? 그래도 내가 가족이 되는 건데 이 정도는 처음부터 알아야지 않았어? 이혼했다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난 몰랐어.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어차피 나랑 같이 살 건데
누나 이혼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결혼할 때는 누나가 하도 자기 이혼한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엄청 신신당부를 해서 말을 하지 못했어. 그리고 나도 그걸 굳이 말해야 하나 싶었고. 지금도 우리한테 뭐 피해주는 거 없잖아. 당신 너무 예민한 것 같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가족인데 알 건 알아야지. 그래서 형님 계속 시부모님 댁에 있었던 거야? 그것도 몰랐네. 그럼 아이들은 어머님께서 보고 계신 거고? 그래서 요즘 어머님께서 정신 없으시다면서 많이 얘기를 하셨구나. 시어머님은 저희의 신혼살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단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으셨죠. 돌이 지난 막내와 함께 4살, 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시부모님께서 돌봐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아이들을 시어머님에게 맡긴 후에 자기 볼일 보러 다니느라 바빴죠. 시누이는 아이들을 시어머님께 내팽개치고 매일 친구들을 만나거나 술을 마시면서 늦게 들어온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지나고 어머님께선 점점 몸 건강이 나빠지셨고 아이들을 저에게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주희야, 오늘 뭐하니? 심심하면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 성준이도 오늘 늦게 끝난다고 하고 저녁밥 혼자 먹기 적적하지 않니? 우리 집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하자꾸나. 성준이한테 말하니까 너 오늘 일찍 끝난다고 하는데 회사 끝나면 바로 여기로 올래? 오늘 네 신우도 없고 아이들만 있으니까 편하게 와서 밥도 먹고 놀다가 가. 어머님, 저도 가고 싶은데 오늘 야근이 있어서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아마 늦게 끝나서 가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근데 형님은 어디 나가셨어요? 어머님 혼자 아이들 보시면 또 몸살 나시는 거 아니세요? 며칠 전에도 아이들 보시느라 힘드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며칠은 형님한테 애들 보라고 말이라도 해보시지. 에이, 아니다. 네 신우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너 부르지 않니? 건강한 네가 와서 애들이랑도 좀 놀아주고 그래봐. 나는 아무래도 할머니라서 그런지 애들이 나랑 노는 건 재미가 영 없나 봐. 야근은 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니? 일찍 끝나는 날인데 그래도 여기 와서 저녁 먹고 애들도 같이 보면 좋잖니. 어머님, 다음에 성준 씨 쉬는 날에 갈게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 늦게 끝나네요. 이렇게 갑자기 야근해야 하는 일도 많아지고 그러네요. 다음에 성준 씨 쉬는 날에 같이 갈게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몸이 점점 편찮으시게 되자 은근슬쩍 저에게 아이 셋 육아를 떠넘기려고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일을 하고 있어서 항상 시어머님은 퇴근하면서 들리라는 말을 했었죠. 그럴 때마다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약속이 있어서 늦게 가게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쉬는 날도 어김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죠. 예, 오늘 쉬는 날인데 뭐하니? 엄마 아이들 보느라 너무 힘든데 네가 와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나보다는 네가 좀 더 젊은데 아이들 잘 볼 수 있잖아. 우리 애들도 나보다 너를 좋아하고 네가 오기 힘들면 애들 데리고 너네 집으로 가마. 맛있는 것도 시켜서 먹고 그러자꾸나. 그래도 거기 가는 것보단 여기 오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님, 성준 씨랑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제 늦게까지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는 못 갈 것 같고 성준 씨를 보낼게요. 성준 씨는 어제 연차라서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아이들이랑 잘 놀 수 있을 거예요.
어머머, 성준이는 오늘 쉬는 날인데 좀 쉬어야지. 그냥 너랑 나랑만 애를 보면 되지. 무슨 성준이까지 불러서 애를 봐. 너는 그렇게 싫은 거니? 아휴, 알았다 그럼. 오늘은 그냥 내가 다 볼 테니까 내일 그럼 같이 놀이터에나 가자. 내일은 너도 하루 푹 쉬니까 좀 에너지도 넘치고 돌아오겠지? 어머님, 저 일주일에 오늘 내일 2번밖에 못 쉬어요. 그마저도 갑자기 일 나오면 오늘도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차라리 성준 씨한테 말해서 같이 애들 봐달라고 할게요. 어머님도 힘드신데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죠. 아니 그런데 어머님 형님한테 아이들 좀 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너무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말하니? 쟤도 제 나름대로 사는 패턴이 있는데 그나마 한간 내가 해야지 뭐. 그러니까 너도 좀 같이 도우렴. 네 신우나 남편은 좀 쉬게 두고 너랑 나랑 같이 애들 좀 보면 될 것 같다. 저와 시어머니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정작 엄마인 신우이는 아이들 육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자유롭게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3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도 슬슬 아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던 식사 자리에서 2세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도 결혼 3년 차가 되었으니 그래도 아이 계획을 슬슬 세워야 하지 않겠니? 요즘은 임신하기 전에 다들 몸도 챙기고 계획해서 임신을 한다고 하는데 너희도 얼른 아이 가져야지. 아예 안 낳겠다고 한 거 아니면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계획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도 성준이한테 물어보니까 너희 둘 다 아이 생각은 있는 것 같던데. 안 그래도 이번에 좀 준비해볼까 생각하고 있어. 우리도 이제 30대고 슬슬 아이 가질 준비는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여러 명은 아니더라도 한 명은 낳아야지. 지금은 몸도 좀 그렇고 아직 준비도 안 한 상태라 몸 건강도 좀 더 챙기고 해서 계획해 보려고. 벌써 결혼 3년 차니 시간 진짜 빠르긴 한 것 같아. 그러게, 벌써 3년 차라니. 어머님, 제 주변에도 보니까 요즘은 다들 계획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임신하는 것보다 몸 좀 만들고 계획하는 게 좀 더 낫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도 이제 30대인데 조금 더 늦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 친구가 저번 달에 아이 낳았는데 지금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무슨 임신을 한다고 그래? 너희 고작 3년 차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럼 아이 낳으면 누가 봐줄 거야? 올케도 전업주부로 사는 건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그냥 낳을 수도 없고 아이 낳으면 그냥 끝이야? 아이 낳고 나서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하는데 나는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도 아직도 손이 이렇게나 많이 가는데 아이 키우는 거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그렇긴 하죠. 아이 낳고 나서 키우는 것도 많이 고민해봐야 하는데 그렇다고 계속 고민만 할 순 없잖아요. 여러 명 낳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늦기 전에 저희 아이도 낳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노산이라고 말 나오는데 더 늦으면 아이 낳기는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늦으면 안 낳으면 되지 뭐. 아이는 없어도 되는 거야. 자식이 없어서 좀 그렇다 싶으면 우리 아이들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안 그러니? 애들아, 너희는 숙모 아이 낳으면 괜찮겠어? 너네 이제 찬밥 되는 거야. 얼른 숙모한테 아이 낳지 말라고 해.
신우는 아이는 없어도 되는 거라며 토끼 같은 자기 자식들이 저의 자식이 되어줄 거라면서 얘기를 했죠. 저는 그런 신우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천천히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친정 오빠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같은 차량에 타고 있었던 올케 언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친정 오빠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친정 식구들은 모두 큰 슬픔에 빠졌고 한동안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죠. 어느 날 엄마는 이제는 오빠 집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며 얘기를 하셨고 저는 엄마와 함께 오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집에는 뜻밖의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 사돈어른,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올케도 같이 왔네? 어머,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일단 들어와. 아니, 말이라도 하고지 그랬어. 집을 전혀 안 치우고 있었네. 사돈어른, 주희 오빠분 짐 정리하러 오셨어요? 제가 그거 다 정리했어요. 작년에 장례식 치르고 너무 정신없으실 것 같아서 저랑 저희 동생이랑 다 같이 싹 치웠어요. 아니, 형님,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집은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형님 혹시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여기 저희 오빠 집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살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고 이 짐들은 다 뭐고 원래 있던 오빠랑 언니 짐은 다 어디 간 거예요?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여기 올케 오빠 집이었던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성준이랑 같이 여기 치웠다고. 아휴, 그때 치울 때도 정말 장난 아니었어. 냉장고 가득 음식물이며 쓰레기며 며칠 동안 계속 놔두니까 다 썩어가지고 아휴, 그거 치우느라 고생했다니까. 그거 다 싹 정리하고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산 거지 뭐. 아니, 그니까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사시냐고요. 저희 오빠랑 언니 짐들은 다 어떻게 하신 거고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말한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정신이 없다고 해도 이런 건 그냥 알았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누가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면 아빠가 말했나? 아니, 어차피 여기 친정오빠가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사돈어른이나 올케나 다 집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비어서 둘 거였잖아. 그럼 우리가 집도 없는데 여기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다 가족인데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기 있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좀 살게 해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오빠 결혼 사진이랑 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른 것들은 시간도 오래 지났으니 그렇다 쳐도 사진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그건 어디 있냐고요? 가족들이 다 오빠 잃고 정신없어서 제대로 치우지도 못했는데 그거 어디 있는지 좀 말해줘요. 아, 그거 다 버렸어. 어차피 가족들은 마음 아파가지고 그거 건들지도 못해. 그래서 나랑 성준이가 싹 모아서 버렸지. 잘했지 않았니? 우리가 그 힘든 거 대신해줬잖아.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 아무리 가족이 갑자기 죽었다지만 그래도 한 번씩 와서 청소는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지금까지 이렇게 집 방치해두고 살았으면 우리가 살고 있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올 애들이 이렇게 마음껏 뛰어노니까 잘 됐지? 저는 신우의 말에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가장 화가 나는 것은 허락 없이 오빠와 언니의 짐을 모두 정리해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장례 후 남편에게 오빠 집에 들러 급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만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마 그때 남편이 오빠의 집으로 신우이를 데리고 갔던 것이 시작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집은 아이들 셋과 지내느라 1년 새에 망가진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전원주택 앞에 있었던 아름다운 꽃밭들도 약품을 뿌렸는지 다 시들어 있었죠. 오빠와 올케 언니가 정성을 들여 키웠던 조경들도 다 말라 비뚤어져 그 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당신이 우리 오빠 집에 신은에 와서 살아도 된다고 했어? 내가 당신한테 오빠 집 대충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지. 누가 여기 살아도 된다고 허락했어? 왜 안 한 일을 당신이 멋대로 결정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신우이가 여기 들어갔다고 해도 나한테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1년 동안 어떻게 아무런 말도 없을 수가 있어? 당신 알았어? 아니, 지금 알았으면 된 거지 뭐. 어떡해. 1년 동안 이제 와서 가놓고서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그리고 그 집 어차피 빈집이었잖아. 누가 들어가든지 상관없는 집이었는데 기왕이면 가족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어? 당신한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서 장모님한테 물어봤어. 그때 그냥 빈집으로 두실 거라고 하시길래 그냥 두는 것보다 사람이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 엄마가 빈집으로 둔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 말도 안 듣고 형님이 들어가서 살게 놔뒀다고? 지금 이 집 상태 당신이 봤어? 오빠랑 올케 언니가 썼던 물건들 다 싹 치워져 있고 어디에도 없대. 그거 다 버렸다는데 이게 말이나 돼? 아무리 그래도 나랑 우리 가족한테 상의는 했어야지. 그래야 하는 일 아니야? 어떻게 멋대로 결정을 해? 아니, 어차피 그 집 당신한테 갈 거였잖아. 그럼 그 집 어차피 새 들어 살 사람 찾을 거고. 근데 그 집에 아무도 안 받을 거라면서. 집도 소모되는 거라서 사람이 없으면 더 빨리 망가진다고. 그래서 누나가 그냥 가서 살라고 한 건데 뭐가 너무 한다는 거야? 당신이 그럼 거기에 가서 살 거야? 아니잖아. 불쌍한 누나 도와준 거 가지고 고작 1년 살았는데 당신 진짜 너무하다.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너무하다며 따졌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 모든 자료들을 모아 무단거주와 주거지 무단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명도소송을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피도 눈물도 없다면서 폭언을 퍼부으셨습니다. 너는 진짜 내가 보자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네 손이 시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리고 소송이라고? 어떻게 가족끼리 소송을 해? 너무한 거 아니니? 시누는 혼자서 아이 키우고 있는데 그거 보고도 지금껏 불쌍하다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었어? 정말 너무하다 진짜. 우리는 너를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너는 한 번도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구나.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더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서도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지금까지 형님이 무작정 애들 데리고 와 쉬는 날 맡기고 가버려도
한 번을 화 안 내고 애들 다 봤어요. 어린이날이고 크리스마스고 생일이고 엄마인 시누이보다 제가 더 챙겼다고요. 애들도 삼촌이랑 숙모인 남편이랑 저를 더 편애할 정도인데요. 제가 무슨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남들이 보면 다 제가 애들 엄마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저를 다 무시하고 무단으로 죽은 친정오빠 주택 가서 사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가족들끼리 이 분란 일으키고 네가 편하게 살 수 있겠니? 당장 소송 취하고 시누이한테도 사과해. 네 시누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아니? 집도 다 청소해주고 관리했다면서.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에휴. 시누이는 끝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된 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거주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죠. 저는 죽은 오빠와 언니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워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올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올케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처음에 우리 성준이한테 이 집 정리해달라고 한 거 올케 아니었어? 거기다가 사돈어른께서 이 집 그냥 빈 채로 놔둘 거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그냥 그 빈 공간 그냥 두지 않고 잠시 우리가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살면서 마구잡이로 산 것도 아니고 청소도 꼼꼼하게 하고 사람 사는 것처럼 해놓았는데 뭐가 그렇게 싫어서 소송까지 하냐고. 형님, 정말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형님 지금 무단으로 침입해서 살고 계신 거예요. 이 집 주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사신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 사시면서 마구잡이로 안 사셨다고요? 형님 들어가신 후에 마당 정원은 왜 그렇게 된 건데요? 풀들은 모조리 다 뜯겨 있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리고 저희 오빠랑 언니 사진도 형님이 다 그냥 버리셨잖아요. 유가족 생각은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마음대로 버리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럼 일찍 와서 정리를 하던지 청소를 했어야지. 물건들도 다 정리하는 줄 알고 정리한 거잖아.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올케도 처음에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냉장고며 싱크대며 음식물 때문에 난리법석이었다니까? 그 더러운 거 다 치우고 정리했는데 그건 생각도 전혀 안 해주는 거야? 우리가 안 치웠으면 집안은 벌써 난리법석이었어. 아니요. 어쩐지 저희 남편이 계속 여기 안 가봐도 된다고 말했던 거네요. 종종 생각나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본인이 정리한다면서 가면 힘들 거라고 막은 이유가 있었네요. 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법정에 서던 날 판사의 얼굴을 본 시댁 식구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배정된 판사는 올케 언니의 절친이었습니다. 먼저 치러졌던 올케 언니의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오열하면서 슬퍼했던 사람이 바로 판사인 올케 언니의 절친이었어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3일 동안 울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도 모두 알고 있었죠. 판사님을 보고 시댁 식구들은 다들 울며불며 잘못을 뉘우친다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은 역시나 냉정하게 내려졌습니다. 판사님은 냉정하게 퇴소 명령을 내렸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거기다가 망가진 집안 곳곳을 다 수리해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배상을 하라는 손해배상도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올케 언니의 친구분께서는 판결 이후 저를 만나러 오시기도 했어요.
정은이 남편 동생분 맞으시죠? 그때 장례식장에서 뵈고 오랜만이네요. 얼마 전에 정은이 살던 곳에 가봤는데 다른 분이 계시길래 어머님께서 정리를 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정은이한테 놀러 가면 늘 정원 가꾸고 있었거든요. 아시죠? 정은이가 정말 아끼면서 정원 가꿨는데 그게 다 사라져서 아쉽기도 했는데 이렇게 소송이 올라오니 깜짝 놀랐어요. 네,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걸 전혀 몰랐거든요. 알았다면 정원 그렇게 망가지는 거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장례식장에서 오신 거 봤어요. 3일 내내 오셨었죠? 법정에서 판사로 나오시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판결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판결이 되어서 마음이 놓이네요. 정은이 친구라서 그렇게 내렸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 법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본인들 잘못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끝까지 뻔뻔하게 나왔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어쨌든 집이 제 주인을 찾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정은이랑 정은이 남편분께서 그 집 정원을 진짜 좋아했었는데 다음에 한번 놀러 갈게요. 퇴거 명령 이후 신우이는 집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간 신우이는 밤낮 없이 일을 하면서 손해배상 금액을 갚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어. 사실 누나 사는 형편도 그렇고 분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엄마 아빠 옆에 있는 것도 안쓰럽고 그래서 내가 앞이 보이지가 않았나 봐. 너무 미안해.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 당신한테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 나 좀 용서해 주라. 제발 그만 화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 당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당신이랑 지금 당장 끝내고 싶은데 내가 지금 우리 오빠 집 수리하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지금 그냥 있는 거지. 당신이랑은 앞으로 절대 같이 살 일 없어. 그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때처럼 뻔뻔하게 말하지 그래. 지금까지 난 당신 식구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으로 대했어. 형님 아이들한테도 진짜 내 자식처럼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면서 살았다고. 근데 돌아오는 건 뭐야? 나는 끝없이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야?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그만하자.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알지. 그거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했던 거 너무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부탁이야. 우리 식구들 보는 게 싫으면 내가 식구들이랑 다 연 끊고 살 테니까 한 번만 좀 용서해줘. 아니, 식구들이랑 연을 끊든가 말든가 상관없고 당신한테 정 떨어졌으니까 그만 살겠다고 하는 거야. 나야말로 부탁할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저는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빠의 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부모님 집도 정리를 해서 그곳으로 다 같이 살기로 했죠. 집을 정리하던 중 겨우겨우 집 한 구석에 있었던 오빠와 언니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 하나만 건지게 되었습니다. 손상된 집을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느 정도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어요. 정 많고 따뜻했던 오빠와 올케 언니가 그곳에서는 고통 없이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